아침 식사가 관건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다. 한 달에 3, 4kg, 최대 5kg까지도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져서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은 실제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튼튼해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에서 순서만 바꿔줘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은 실제 플래시,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빼고 싶은 것이 모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목표일 텐데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튼튼해야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제가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수분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모두 간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장기는 저는 간이라고 보고요. 간에 염증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섬유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의 건강을 회복해야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세균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이런 식사 패턴을 하게 될 때 장에서도 좋은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배출을 잘하게 되고 지방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면역에도 여러 좋은 유익한 건강에 좋은 영양들이 있습니다. 큰 원리는 영양가 해독의 원리, 또 우리 몸의 배출 섭취 동화 주기를 지켜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원리. 그럼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는 이제 별개가 아니고요. 건강하면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는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칼로리에 많이 집착하시는데요. 저는 칼로리보다 진짜 영양을 풍부하게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간이 튼튼해야 되고 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영양 성분들은 바로 과일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또 채소를 같이 적절히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던 분이 사실은 이분은 암 환자였지만 8개월 정도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빠져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암도 낫고 다이어트도 되는 두 가지 건강의 효과를 다 누리게 되는데요. 과일 식사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항상 저는 빼놓지 말고 드시라고 강조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온 사계절 동안 제일 구하기도 쉽고 이 사과에 담긴 영양소는 그 어떤 과일보다 훨씬 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의 이 빨간색 껍질에는 이제 퀘르세틴이라는 이제 항암 성분이 담겨 있고요. 모든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이라고도 하죠. 이 항산화 성분들은 간의 영양제가 됩니다. 간은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레스베라트롤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원료로 삼아서 간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도 되고 해독의 일도 잘 합니다. 지방 분해도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피세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위가 울퉁불퉁한 이축성 위염을 앓고 있던 지인분께서 꾸준히 사과 한 알, 두 알 정도를 꾸준히 드셨는데 1년 후에 건강검진을 다시 했을 때 그 울퉁불퉁했던 위 점막이 아주 매끈하게 선홍색으로 모든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상태가 되어서 너무 이제 기뻐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헬리코박터 감염 보균자여서 헬리코박터 약도 처방을 받았었는데 귀찮아서 안 먹기도 하고 깜빡해서 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 후에 헬리코박터도 다 사라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한 알, 사과 두 알 정도는 엄청난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값이 비싸요, 뭐 어때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보약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또 지출하시기도 하잖아요. 특히 간에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과 하나는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드실 수 있는 과일로는 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한라봉 같은 감귤류 과일을 하나 더 드시면 한 500g
정도가 충분히 됩니다. 사과 하나나 한라봉 같은 귤 정도 큰 거 2개 정도를 꼭 드시면 되고요. 과일은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그 계절에 드실 수 있는 과일을 500g 정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이 보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꼭 껍질째 먹습니다. 제가 사과를 껍질째 먹어보기도 하고 깎아서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장을 자극하는 그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도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섬유질도 있지만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이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만큼은 보약이니까 꼭 같이 드세요. 저는 깎아 먹으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껍질은 꼭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뭐 농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잔류 농약은 거의 없다라고 식약처에서도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농약이 또 수용성이기도 하고요. 바람이나 햇빛에 많이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약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먹은 여러 가공식품, 라면, 스팸, 과자, 빵 이런 것들에 비하면 농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에 좀 담가두거나 과일 전용 세제로 씻거나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식초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를 고를 때 겉에 표면이 말라 있으면 안 되고요. 윤기가 나고 표면이 이제 매끄러운 사과를 고릅니다. 어떤 경우는 빨간 사과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빨갛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제 맛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딱 이제 반으로 갈랐을 때 노란색이 조금 더 있는 사과 그리고 꿀 모양이 있는 꿀사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과들을 저는 고르는 편입니다. 사과에서는 저는 식감이 좀 아삭한 사과를 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과가 제철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품질이 좋은 사과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맛이 덜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들은 당근과 함께 물까지 해서 삭즙이 아니고 사과 당근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데요. 만약에 배변 효과를 더 크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사과 당근 주스를 갈아 드시면 좀 더 빠르게 배변이 잘 됩니다. 사과나 식자재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신문지에 싸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계속 나와서 주변 과일들을 또 잘 익히게 하거든요. 만약에 아보카도를 익히고 싶다 할 때는 사과랑 같이 두면 좋습니다. 사과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으실 때는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정말 많은 분들이 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타민 U라고 해서 얼서, 궤양이라는 약자의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부릅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실제 있는 성분은 아니고요. 별명인데요. MMSC, 메틸 메티오늄 설포늄 클로라이드라는 이 성분이 위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탠포드의 간의 체니 박사팀에서 위궤양 환자의 95% 이상이 양배추를 먹고 회복된 사례가 있어서 그 후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죠. 이 비타민 U만 있는 게 아니고 비타민 A나 비타민 C, 칼륨, 칼슘 이런 미네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배추는 모든 분들이 늘 먹어도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양배추를 먹고 가스가 차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요. 포드맵이라고 해서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군에 의해서 그런 상태의 분들은 양배추를 또 그렇게 많이 드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음식으로 장의 상태를 개선한 후에 나중에 양배추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U 성분이나 또 비타민 A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점막은 재생과 분열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5일이면 상피가 재생이 되는데요. 바로 위장 점막에 비타민 A와 비타민 U가 건강한 세포를 분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 점막 세포 재생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양배추를 드시면 좋겠죠. 또 이제 생으로 드셨을 때 좀 가스가 빨리 차고 불편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익히면 뭐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 않느냐 하는데 채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섬유질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합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가 또 장내 미생물이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하면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완전히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것이 좋고 또 이 섬유질이 파괴가 되면서 또 그 안에 영양소가 또 우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익혀 드시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내 몸에 영양소가 된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찐 양배추나 또 양배추로 김치도 만들잖아요.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해서 양배추 김치도 만들어 드십니다. 이 양배추 김치의 경우에는 양배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1억 개가 넘습니다. 건강한 미생물이 또 만들어내는 미생물 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양배추 김치도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가 자랄 때 보면 첫 겉잎 몇 장은 이제 농약이 묻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는 계속 양배추가 쌓여서 조직이 치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까지는 사실 농약이 닿지 않습니다. 겉 껍질에만 어느 정도 약간 농약이 닿고 이 농약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 수용성 농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도 거의 제거가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물, 과일 세제, 식초, 베이킹소다 다양한 것을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잘 씻겨지고 과일 세제가 조금 더 잘 씻겨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 제거가 되기 때문에 농약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래도 불안하신 분은 제일 밖을 감싸고 있는 겉잎만 떼어서 이 속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도 너무 빡빡 씻지 않아도 농약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 그냥 적당하게만 헹궈서 드셔도 됩니다. 역시 양배추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밀폐된 용기나 지퍼백을 활용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더 안전하게 한 달 이상 보관하고 싶으실 때는 신문에 싸서 수분이나 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번 싸고 또 한번 지퍼백에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먹기 좋게 채 썰어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잘 밀폐된 용기에다가 채 썰어서 보관을 하고 조금씩 꺼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 중에서 짭짜리 토마토, 대저 토마토라고 하죠. 이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토마토는 정말 맛이 깊고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대저 토마토의 유래를 보니까 부산의 대저동에서 재배한 토마토여서 대저 토마토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저동 그 부근의 특징이 일조량이 굉장히 많고 그 물이 낙동강 하류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전해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조량과 좋은 햇빛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만나다 보니까 토마토의 맛이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깊고 더 풍부한 맛이 나게 된 거죠. 대저 토마토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토마토는 세계의 슈퍼푸드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특징으로는 리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서도 이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을 먹게 되면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질환으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특히 전립선암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만 토마토를 먹어도 전립선암을 35%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간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맛있게 토마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또 토마토가 좋은 요리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음식에 이 소스로 감칠맛이 나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소스로도 같이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리코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볶아서 함께 드시는 것도 흡수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토마토를 드시면 좋은 이유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 먹었던 음식을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맛에 대한 이 욕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다이어트 끝내고 먹어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이어트를 잘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끝내는데 이후에 유지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 심리를 너무 차곡차곡 쌓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 충분히 이 5미를 만족을 시키면 다이어트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평생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꾸준히 하는 다이어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5미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미는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욕구인데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이 감칠맛은 사실 예전에는 맛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혀에 감칠맛을 느끼는 감각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감칠맛은 이 글루탐산에서 비롯되는데요. 바로 토마토를 기름에 잘 볶아서 소스처럼 만들면 또는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드시면 이 감칠맛이 채워집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도 좋고 또 볶아서 드셔도 좋고 소스를 만들어서 스프처럼 드셔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저도 일반 토마토보다는 약간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를 더 선호하는데 일반 토마토의 맛이 좀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콤한 맛, 짠맛,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칠맛과 깊은 맛이 모두 다 있는 이 짭짜리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도 역시 지퍼백을 활용해서 공기의 접촉을 줄이면 사실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무렇게나 냉장고에 쏙 넣는 것보다 예쁘게 잘 담아서 공기를 쫙 빼고 지퍼백으로 이제 밀봉을 하면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죠.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직업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먹고 그걸 힘들게 이제 운동으로 빼려면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먹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지면 다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는 운동을 한다. 그만큼 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술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분야의 종사자, 또 정말 스트레스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먹고 운동을 통해서 빼자보다는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 살찌지 않은 건강한 신진대사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음식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슷한 체중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더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많이 먹게 돼서 운동하고 살쪘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것은 일단 몸을 건강한 신진대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달 정도 그 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끌리는 맛이 단맛이고요. 그 다음에 감칠맛입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싱겁게 드시잖아요. 무조건 저염식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위산이 잘 안 나오고 위에 문제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위산의 원료가 HCl, 클로라이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소금, 염분, NaCl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너무 섭취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맛은 과일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짠맛과 쓴맛은 채소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신맛도 과일에서, 그 다음에 감칠맛은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나 토마토에서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양념에 좋은 원료들을 소개할 때 올리브유, 들기름, 그리고 아마씨유, 그리고 소금, 후추, 시즈닝을 꼭 소개를 합니다. 시즈닝은 통으로 된 후추나 머스터드 시드 같은 여러 허브 조각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바로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시즈닝을 넣어서 채소 볶음을 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풍부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원료들이 다 몸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시즈닝을 통해서 토마토 스프라든지 채소 볶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 억지로 참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좀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내가 억지로 참았으니까 나중에 이거 먹어야지 라고 보상 심리가 쌓이지 않게 꼭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식사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관건입니다. 아침에 과일, 채소를 통한 해독 주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책을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하셨던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침에 과일 식사만 바꿨는데도 살이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이제 5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저에게 상담을 오셨고 오시기 전에도 스스로 한 달 정도 다이어트를 과일 식사로 바꿔서 하셨습니다. 워낙에 과일을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안 드셨던 이제 그런 분이 과일을 드시면 한 달에 3, 4kg, 최대 5kg까지도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놀랐다. 과일이 당분이라서 살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잘 빠지냐 하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좀 더 많이 감량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과일, 채소, 해독 주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채소, 해독 주스는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착즙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섬유질까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과일, 채소 스무디의 원료는 사과와 당근 또는 사과와 샐러리, 사과와 오이, 사과와 파프리카 이런 겁니다. 주로 사과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당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과일이면서 이 성분 자체가 아까 제가 강조한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 세포의 재생 분열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 하나는 꼭 들어가는 게 좋고요. 채소는 원하시는 채소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당분이 높지 않은 채소가 좋겠죠. 채소는 대부분 또 당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과만큼의 무게로 채소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정말 3개월 내내 사과 당근즙만 드셨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너무 지겹잖아요. 저는 채소는 한 일주일 단위 또는 2, 3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채소들을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 주스를 아침에 500ml 정도 드시면 당 건강과 간 건강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가 빨라집니다. 나는 더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도 한 번 더 500ml 해독 주스를 드시거나 과일 식사로 종료하시면 더 빠르게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식 드실 때에도 다이어트에 좋은 식사를 하는 식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밥을 먼저 뚝 드시는 것보다 두부나 채소 반찬을 먼저 드셔서 위 점막의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겁니다. 먼저 첫 끼에 밥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바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순서만 바꿔줘도 혈당 상승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원칙 하나와 함께 식사 시 50번, 100번 씹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만나서 치즈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한 조각 먹을 때도 정말 천천히 50번, 100번 씹으면서 침과 오래오래 섞여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친한 이제 지인이 있는데 아주 날씬한 친구입니다. 근데 밥을 절대 적게 먹지 않아요. 먹지만 정말 천천히 먹고 오래오래 씹어 먹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진짜 침으로 오랫동안 50번, 100번 씹으면 여기서부터 이 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그런 지방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하시면서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 2가지. 굉장히 건강에 큰 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1시간을 정말 열심히 뛰면 보통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300칼로리가 밥 한 공기 정도 됩니다. 그냥 밥 한 공기를 안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걸 체감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핵심은 저는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200%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과 식단의 비중은 운동이 1, 식단이 9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시간을 정말 열심히 뛰면 몇 칼로리 정도 소모가 될 것 같으신가요? 보통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300칼로리가 밥 한 공기 정도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1시간 내가 밖에서 죽어라 뛰어도 밥 한 공기 정도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효율상
그냥 밥 한 공기를 안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운동으로 너무 빼려고 하기보다는 운동은 그냥 즐겁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유전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들어오는 음식을 다 족족 분해해서 다 에너지로 써버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하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더 저장할 여분의 에너지가 없어서 살이 안 찌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살이 잘 찌시는 분들은 이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한 영양소들은 다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몸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한약적으로 사상체질에서 테으민이라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한약에 쓰는 약재들이 거의 테으민에게 쓰는 한약재랑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으민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발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많이 먹는데 잘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테으민들이 기본적으로 체격이 좋고 그만큼 지방을 잘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고, 비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방은 몸 전신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장 지방이고 두 번째가 피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졌을 때 느껴지는 이런 살 같은 애들이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복부에 위치한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둘은 같은 지방이지만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은 그 자체의 역할이 있거든요. 다들 지방을 싫어하시지만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거나 체온 조절을 하거나 에너지 대사를 하거나 이런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로운 작용들은 주로 피하 지방이 담당하고 있고요. 반대로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몸 안에서 염증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고지혈증이 생긴다든지 혈당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뭐 관절통 아니면 척추의 통증, 뭐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내장 지방을 꼭 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을 때 두 쌍둥이를 같은 환경에서 키웠을 때와 다른 환경에서 키웠을 때 비교를 해보면, 다른 환경에서 키웠을 때 원래 유전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한 사람은 굉장히 마르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만 유전자는 나의 생활 환경, 먹는 음식,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대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이란 특정 시간 동안에는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공복 시간에 나오는 건강에 이로운 점들을 취하려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현대인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항상 깨어나 있을 때 거의 입에 뭘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과일이라던가 뭐 간단한 음료 같은 거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좀 허기가 지면 뭐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걸 좀 드시게 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식사하고 나면 그때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당 떨어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당이 떨어지면 또 다시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단 거를 많이 찾으시죠. 또 간식을 먹고 또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에.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간식을 드시거나 뭐 야식을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항상 뭘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사실 소화를 시킬 때도 있고 가만히 공복 시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위장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이런 공복 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식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소 12시간 정도
정도는 하셔야 공복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복을 시작한 지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몸 안에서 지방 연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걸 체감을 좀 하실 수 있고요. 더 시간이 길어져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을 했다가 다시 죽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오토파지는 이런 죽은 세포들을 좀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세포들,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세포들, 여기에는 암세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몸에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 공복 후 16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16시간 공복을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시간 정도부터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게 적응이 되시면 12시간, 더 적응이 되면 14시간,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늘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빠르면 6시, 늦어도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끝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물만 드셔야 되고 6시에 식사를 끝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잠을 주무시겠죠? 근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뭘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6시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12시간 단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더 공복 시간을 가져가게 돼서 오전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16시간 단식이 되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수면 시간을 좀 추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식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핵심은 저녁에 늦게 드시면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늦어도 8시 전에는 식사를 끝내서 그 이후부터 아침 공복까지 이어가시면 기본적인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고령이신 분들이나 지나치게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 또 그 다음에 평상시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대상자는 평상시에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몸 안에 뭔가 과하게 쌓여 있을 때 이분들에게 이걸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몸이 너무 마르거나 영양결핍이 있으신 분들이 단식을 너무 길게 하시면 오히려 이 결핍 상태가 심해지시면서 뭐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던가 소화불량이 심해진다던가 빈혈이 생긴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과체중이고 밥도 잘 먹고 뭐 소화도 잘 돼,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좀 하시면 좋고요. 내가 소화도 잘 못하고 몸도 잘 마르고 안 그래도 식사량이 많지 않아, 이런 분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단식 시간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점이 있는데, 잠을 자는 것과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예시로 들면 단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져요. 흔히 고생한 사람이 좀 더 살 빠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장기간 받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일으키면서 살이 찌게 만드는 작용이 있거든요. 살이 찌면서 몸도 같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들이 살이 찌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식단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수면입니다. 잘 때 나오는 많은 신경전달 물질과 이로운 호르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에요. 나는 이제 어차피 성인이 됐으니까 성장 호르몬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은 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시키면서 지방을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를 살찌게 만들었던 음식이나 수면이나 스트레스 조절을 하다 보면 점점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공복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첫 끼니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먹는 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저는 첫 끼를 먹을 때 그릭 요거트를 좀 먹거든요. 근데 그냥 요거트만 먹는 게 아니고 그릭 요거트에 딸기, 블루베리를 같이 넣고 그 다음에 건과류를 같이 넣습니다. 가끔씩은 100%짜리 다크 초콜릿 이렇게 섞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음료로는 무지방 두유를 좀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장점은 정제 탄수화물은 아예 들어있지 않는 상태고, 탄수화물은 베리에 들어있는 약간의 과당, 그리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포만감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간식을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이 되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몸을 휴식을 시키고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건데, 근데 새벽에 이르러서 아침 기상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우기 위해서 점점 각성을 시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쯤이면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고, 교감 신경이 올라올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고요. 혈당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아침에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을 먹거나 습관을 하게 되면 그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식사를 하시는 분들 예시로 들면 흰쌀밥에 제육볶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제당에다가 제육볶음은 단백질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양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단은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 있고, 또 햄이라던가 양념이 많이 들어간 토스트 같은 것들도 정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또 많이 드시는 베이글 같은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달지 않아도 단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편하게 먹는 뭐 빵, 시리얼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침 공복이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쪽으로 몸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과정에서 지방도 같이 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침에 공복을 가져가게 되면 안 그래도 몸이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시간에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지방 연소의 효과를 배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아침 공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간헐적 단식을 실제로 하시는 많은 의사분들이 아침에 공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복 시간에 최소 시간이 있거든요. 최소 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까지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늦게 드시고 아침을 안 드신다고 하시면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고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공복 시간이 아닌 식단 시간에는 그냥 막 먹어도 되냐,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때도 기본적인 정제 탄수화물이라던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사실 피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침 식사를 그냥 귀찮아서 거르시는 분들은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굶고 점심이나 저녁은 폭식을 한다든지 밤 늦게 드신다든지 중간중간에 간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단식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의학적으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쉽게 표현해서 혈관 안에 설탕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 안에 이렇게 설탕이 많으면 얘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은 지방을 축적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다 보면 그만큼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방이 축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살이 찌는 체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살이 찌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영양소가 많다 보니까 또 과식을 하시게 되시고, 그럼 또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높아지고 지방을 축적하고 이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를 낮추고 근육을 소모하면서 지방 축적이 더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일간 실천하면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 혈당 및 혈압 안정, 피로 해소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평생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전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고도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비만을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과 같은 대사질환을 동반한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심장이나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환자들 대부분이 단순히 식욕 조절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질병을 몰고 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대사석 질환을 겪게 되며 뇌졸중이나 암 발생 위험까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40대 초반에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시에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면 몸이 빠르게 노화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소한 감기마저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잔인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비만을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건강뿐 아니라 인생의 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비만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의 실제 상태이죠. 현대인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한 생활은 몸의 피하지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지방이 내장에 쉽게 축적되게 만듭니다. 또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몸이 자주 붓고 결국 만성염증 상태로 빠지면서 체중 증가까지도 가속화됩니다. 우리 몸은 지방과 독소를 피하지방이 잘 보관해야 건강한데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이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내장 지방과 염증이 증가하면서 대사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체중의 숫자보다는 내 몸속의 염증 상태와 지방의 축적 위치를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적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체중이 적어도 몸속에 지방이 축적된 마른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펀지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피하지방은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아서 적당히 피하지방이 있으면 혈액 속의 지방과 독소를 잘 저장하여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의 경우 피하지방이 부족해 독소와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며 내장 주변에 축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 대사질환이 오히려 더 빠르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체중 자체보다는 근육량이 결합된 체지방률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중이 가벼워 보여도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다면 건강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마른 비만은 몸의 독소 관리 능력과 신진대사가 망가진 더욱 치명적인 건강 폭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법은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 가능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핵심은 3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먹기입니다. 하루 3끼를 절대 굶지 말고 챙겨 먹되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도 약간 출출함이 남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식사 순서에 마지막에 두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순서로 식사 순서를 바꾸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법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낮아지고 지방 축적이 억제됩니다. 젓가락 가는 순서를 채소, 단백질 또는 지방, 밥 이렇게 먹는 거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밥, 반찬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기만 해도 커다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2시간 라이트 간헐적 단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중 저녁 식사 후 12시간 동안만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지방분해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이 12시간 동안의 공복 시간 동안 장과 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노폐물을 배출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30일간 실천하면 체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 혈당 및 혈압 안정, 피로 해소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이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평생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박민수식 30일 건강 다이어트법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동시에 건강하게 바꾸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게 되는 저칼로리 식단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적은 칼로리에 적응하여 기초대사량을 급격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최근에 칼로리 다이어트 연구결과에서도 무작정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근육량 감소와 함께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이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칼로리만 줄이면 지방뿐 아니라 근육까지 빠져서 몸 상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저칼로리 식단은 장기적으로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하여 오히려 폭식과 식욕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몸의 대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호르몬 균형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한 다이어트는 결국 여러분의 몸을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꾸는 잔인한 역사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리고 비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반드시 공복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것의 대중화된 방법인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몸이 축적된 지방을 연료로 쓰도록 만들죠. 이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내장 지방과 염증이 줄어들며 몸이 점차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 자체를 굶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공복 시간의 간격을 조절하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간헐적 단식은 몸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건강한 체중으로 돌려주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의 의미는 식사 시간에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가식을 예방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공복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죠. 음식을 빠르게 먹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므로 식사는 천천히 충분히 씹으며 식사하셔야 합니다. 단식은 무조건적인 금식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영양 섭취가 성공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바로 영양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 연어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공복감도 줄여주죠.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등 섬유질 풍부한 채소는 독소 배출과 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식 중 우리 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내장 지방이 많고 만성 피로가 있으며 대사 저울이 있는 중년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은 많은 중년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만성 피로와 고혈당, 고지혈증을 개선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는 간헐적 단식을 12시간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복부 비만과 혈당이 정상화되고 만성적인 피로와 부종이 사라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중년에 떨어진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켜 혈당을 조절하고 몸속의 염증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실천하면 내 몸이 놀라운 속도로 건강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관리에서 절대적이거나 왕도는 없습니다. 자기 건강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에 좋은 단식이라고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잘못하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 무리한 장시간 단식은 근육 손실과 기초대사량 저하를 불러와 요요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죠. 과도한 단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이라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2시간 정도의 라이트, 즉 가벼운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며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몸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조정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간헐적 단식은 건강을 망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르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흰쌀밥, 빵, 라면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므로 단식 효과를 반감시켜버리죠. 또한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 주스 등 설탕이 많은 음식은 몸속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등과 같이 나쁜 지방이 많은 음식 역시 간에 부담을 주고 독소를 축적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단식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역효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중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게 맞죠. 인간은 항상 먹고 운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즉 체중을 감량하는 집중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기간을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근육을 소모하면서 지방 축적이 더 쉬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린 뒤 이를 유지하는 강도적 유연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다소 강도를 높이지만 이후에는 평생 지속 가능한 저강도 관리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즉 다이어트는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짧고 강도 높은 집중기간, 길고 유연한 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너무 단기간에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한 달에 체중 1kg에서 2kg를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집중해서 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는 체중 감량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둔 상태에서 집중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 많은 연구는 다이어트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몸이 지방을 더 쉽게 연소하도록 만들어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이죠. 반면 저지방 식단은 장기적으로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포만감도 줄어들어 장기적 유지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비만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하면 체지방 감소는 물론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되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결국 지방 자체보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의 결정적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나에게 정말 맞는지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이나 건강보조제 정보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인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 않으며 나의 연령, 생활 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만 내세우는 정보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몸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결국 개인화된 접근이며 정보의 혼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현명한 태도가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20대의 체중이 아니라 20대의 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젊었을 때의 체중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급격한 식단 제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손실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육량 손실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결국 요요 현상과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육량을 지키고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다이어트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여 몸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이라는 생명 자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중년 이후의 삶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다이어트의 본질입니다.